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이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은 결코 뭐 흔한 일은 아니고요, 매우 이제 드문 일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1호 거부권 행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거는 이 양국관리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해 올 다른 법안들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법, 다른 법들도 그렇지만 이 법은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그 검수완박법 그 결정 내릴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은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 몫을 민주당이 이제 일단 뭐 저 변칙적인 탈당 비슷하게 뭐 탈당은 뭐 다른 이유로 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실상 민주당 사람인데 국민의힘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의힘 몫을 가져가 가지고 처리한 건 똑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그런 그 문제 있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 법안들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위헌 결정이 날 법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예상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그걸 공포한다는 것도 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 가지고 마치 계속하게 되면 거의 재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이 네. 농민들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농민들한테도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뻔히 그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 공포하면 또 공포한 책임 때문에 나중에는 정부가 그걸 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을 했을 때 지금 우려되는 이런 결과들은 또 공포한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국회로 다시 또 이제 제의 요구해서 돌아오지만은 민주당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지. 다시 뭐 제의해서 표결된다는 가능성도 낮지만은 이걸 다시 논란 삼아서 계속 끌고 간다면은 그거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밖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절차와 내용 양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농민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쌀값이요 17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원래 문재인 정부 말기에 21만 원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1만 원에 맞춰서 쭉 유지가 되던 쌀값이 지금 1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수매를 해줬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일부 수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전에 과잉 생산이 될 게 예상이 되면 그 부분을 논타작물 그러니까 그래서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게 해가지고 과잉 생산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고요. 그리고도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혹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정부가 비상 권한으로 이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뒤에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무조건적으로 사줘야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민들이 지금 쌀값이 폭락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완전히 외면하고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도 민주당은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의장이 이거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되었던 내용조차도 다시 협의하라 이러면서 정부하고 무려 4개월 이상을 추가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여야 협의 중에도 그때 당시에 이미 거부권 행사 운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정쟁용으로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실망스러운 게요. 이 민생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 뭐 얼마 만입니까 도대체? 그리고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정쟁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게 뭔가를 들러 씌우려고 그러는데요. 민생 대책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하는 책임을 이렇게 야당에게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여야 간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민주당은 제2결 어떻게 본회의 투표에 붙이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200명,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분의 2가 되는 200명 이상이 있어야 제2가 이제 가결이 될 텐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경북, 경남 이런 데 농촌 지역구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기명으로 투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지만 표결에 붙이기 전에 저는 다시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고 야당과 협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렇게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은 이제 본회의 투표에 붙일 것 같거든요. 물론 자력으로 재의결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하는 표면 이탈표 있죠. 예. 저부터 찍죠. 우리 지역이 다 저 4개 시군인데 지역구가 다 농업 지역입니다. 쌀 농사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또 그 고추, 청양고추 같은 이런 특산물들을 재배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잘 알고 민감합니다. 농민들은 농사는 잘 지어요. 굉장히 기술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 농사 짓는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열심히 짓고 품질 좋고 다수학으로 생산해봐야 가격이 엉망인데 조금만 생산량이 5%만 평소보다 늘어도요. 가격은 100%, 200% 떨어져 버립니다.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갈 때는 20만 원 하던 게 적을 때는 2만 원, 3만 원으로 떨어져요. 네. 제가 옆에 지켜보면 농민들이 이거 제정신으로 이거 살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생산량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100% 떨어지는 게 아니고 5%만 늘어도 가격이 100% 떨어져 버려요. 예. 5%만 부족해도 가격은 100% 또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일 부탁하는 게 가격 안정시켜 달라는 거. 가격 안정의 핵심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 조절입니다. 네. 그거를 정부가 좀 관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모두 그 농민들에게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올해는 요만큼만 심으세요. 요것만큼만 생산하세요.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통 구조 때문에, 유통 마진 때문에 중간에 가격이 이제 큰 변동이 생기는 거.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부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왔는데 최선을 다해 오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쌀농사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했었지만은 지난번에 쌀이 조금만 늘어나도 푹푹 떨어지니까 한 45만 톤을 그냥 세금으로 사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창고에 그냥 쌓아둡니다. 네. 한 2, 3년 지나면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사료로 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 피땀 흘려 만든 생산한 쌀을. 그런데 그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더 많이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지금은 정부가 그냥 재량껏 재정이 허용하면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 법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전에는 정부 재정도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네요 생각하지만 법으로 딱 해놓으면은 이제는 마음 놓고 다른 장부를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놓으면은 지어놓으면 무조건 가격은 보장돼 있고 수매가 보장돼 있고 소득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계속 지원을 늘려가는데 어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손 떼는 순간에 그냥 이 시장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농민들은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저부터 찬성하죠. 이탈표 아니라 스스로 손들고 찬성하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3년간 논타작물 지원 사업, 즉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고 그래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시범 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절이 잘 돼가 사전 조종 제도가 잘 통해서 3년간 아주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 때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싫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성공했던 정책을 이렇게 마치 실패했던 것처럼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쌀값이 안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 사전조정 제도가 통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그걸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그거를 사전조정 제도를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쌀 생산량 자체를 사전 조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계적인 뭐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갑자기 전쟁이 생긴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일이 발생했을 때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때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하는 게 옳으니까 그걸 이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의무화시킨 것인데 요 뒤에 것만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냥 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700억 정도면은 이 시장 조절이 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 조정 제도가 실패한 윤석열 정부 때 작년에 5천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전에 능력 있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앞에 뒤에 있는 그런 이제 의무수매 조항 하나만 가지고 마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이런 걸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애초부터 정해놓고 윤석열 정부가 정쟁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이 이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 의원님이 한 번만 더 이제 반론을 펼치시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이야기는 쌀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는 최소한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뭐 여러 작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청양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그런 그 제안이 있었어요. 네. 많이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기관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로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실제 도입하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힘들어도 현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쨌든 가격 유지 관리 최선을 다하고 급하면은 급하게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맞고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은 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청양고추 벌써 도입했을 겁니다. 양파, 마늘 도입했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공포해가지고 시행되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먼저 이야기 나왔던데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양고추 그렇게 해주세요. 마늘 해주세요. 양파 해주세요. 우리 지역은 그런데 딴 지역은 또 그러죠. 무, 배추 막 갈아놓는 거 보셨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조금만 생산 늘어나면은 가격이 폭락해주고 갈아엎잖아요.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작물들이 전국마다 그 지역에 특수 작물이 있고 대표 작물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쌀로 끝납니까 이게? 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은 지금 두 분 이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야 간의 이제 논쟁은 한동안 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이제 제2결을 추진하실지 아니면 뭐 대체 입법을 추진하실지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 이거를 두고 정치권의 이제 뜨거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일본도 방문하신다고 그러시던데요. 네. 네, 여당도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에서 전 세계 11개 나라 또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죠. 예. 전문가들이 그 오염수 방류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좀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일단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도 그 기준을 IAEA 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일단은 국제사회의 공론을 우리가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기구가 결정하고 국제사회가 결정하게 되면 그걸 우리만 안 따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본하고 직접적인 국제사회는 그렇게 오염수 방류 기준에 통과됐다 또는 그 수산물에 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제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아까 뉴스도 나왔지만은 문재인 정부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국제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기준이 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면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안전을 최대한 확인하고 또 국민들의 염려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노력까지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 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예. IAEA도 아직 조사 중이고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부터 뭐 그 오염수가 방류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까 뉴스도 그 민주당 의원이 뭐 7개월 지나면 제주 해까지 온다고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오염수를 방류할 것처럼 전제를 하고 우리가 그걸 허용할 것처럼 전제를 하고 또 분명히 그 오염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수산물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그 밀약을 한 것처럼 전제해가지고 우리를 정부를 공격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수산물 일본이 수출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약속했으면 팔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나올 텐데 확인되는 일인데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세를 펼치는 거는 내년 선거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적 공세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선을 그은 것 같고요. 예. 또 오염수 방류는 이제 수산물 수입과는 또 다르죠. 다른 이제 두 개로 이제 달리 좀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근데 지금 과학적 객관적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한국 전문가가 이제 참여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건데 과연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그 과학적 조사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단이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전제로 한국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했다는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은 일본 국민들도 52%가 자기들이 동의가 안 된다라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일본 국민도 동의가 안 되는 판에 어떻게 한국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문가들의 그런 과학적인 기준, 뭐 조사 절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일본이 지금 일본전력하고 데이터를 뭐 점검했다, 몇 개를 뭐 검사했다, 상당히 거짓말이 많이 포함됐다는 지금 이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일본에 왜 두질 않고 방류하겠습니까? 자기 땅에 두면 되는 것을 그걸 왜 방류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류해가지고 그거를 자연히 걸러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국민의 이 생명과 먹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 다르다. 정말 북한의 핵 문제 걱정하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저는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대정부 질의에서도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네. 김 의원님이 지금 그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 굳이 그러면은 저 방류수를 뭐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희석해서 방류할 바에야 예. 육상에 뭐 어떤 저장소를 둬서 거기서 저장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왜 방류해야 되는지. 그 뭐 예. 제가 완전 전문가가 뭐 전문가의 아니니까 말을 좀 더 들어봐야 뭐라고 할 수는 되겠습니다만. 없겠지만 그 양이 아마 방대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원전들이 그 대개 바닷가에 세우잖아요. 물 그 저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 원전 가동에 이용하고 이제 방류하고 예. 방류하고 그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그걸 끌어와 가지고 그걸 육지에 계속 그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일걸요. 네, 뭐 어떤 그런 그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거를- 근거를 갖고 좀 예.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과연 우리가 예. 일본 당국의 이런 그 일련의 이 방류수 그 처리 과정 어느 정도 이 신뢰를 갖고 믿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따라서 이제 국민도 이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한일 관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떻게 우리나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네. 우리나라가 혼자 속인다고 됩니까? 국제사회가 그걸 검증하고 IAEA가 방류 그 기준 도달했다 안 예. 했다 방류해도 된다 안 했다 그걸 결정하는 건데 속인다면 전 IAEA라는 기구를 속이고 전 국제사회를 속이는 거지 우리나라만 속이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국제기구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원들이 오죽 답답하면은 현질 직접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원자력, 핵물질 이런 부분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사실은 많이 검증된 게 없어요. IAEA나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핵물질에 대한 전문가라는 이야기지 자연 생태계하고 관계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생명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실험이 많이 진행된 게 사실은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먹거리 문제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최대한 정말 이 국익을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1, 2년 가동한 게 아니고 전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반세기, 1세기, 100년 가까이 지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미 그 주변 지역과 그 나라에서 거의 다 검증된 셈이죠. 100년 동안, 50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걸 갖다가 그거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럼 이런 거는 휴대폰에도 다 그런 그 유해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거 뭐 몇 년도 안 된 거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쓸 수 있습니까? 버려야죠. 어쨌든 이제 관련 그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어떤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섬세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좀 설화와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김재현 최고위원의 돌발 발언으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좀 그 시작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오늘 또 김재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계속 좀 되고 있죠.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그런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다. 사실 지난번에도 한 2차례 말실수를 하시고 사과까지 하셨는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뭐 징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삼지다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런 그 말실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 번째 실수를 하셨어요. 뭐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그 반발이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공인이고 또 어느 조직의 지도그룹에 있는 사람이면 일단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네. 생각이 온전하고 바르고 건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이 뭔가 이게 좀 뭐 어수선하다 예. 이러면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생각은 바른데 그 표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꾸 곡해가 남들을 하여금 곡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면 그건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팩트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대한민국에는 국경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추념일도 있고 많은 역사적 그 고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국경일은 5개입니다. 3.1절, 뭐 광복절, 또 제헌절, 뭐 개천절, 한글날 이게 제일 큰 이제 기념일인 거죠. 국경일, 국가 경축 기념일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념일도 있고 추념일도 있는데 국경일도 사실은 대통령이 매번 해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천절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은 대통령이 해마다 왔었으면 좋겠죠. 네. 그 대통령도 갈 수 있으면 가지고 싶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리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 그거는 이해를 해달라.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격이 낮고 높고
그게 격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또 격이라는 말로 표현해 버리면은 그 관련된 또 역사의 당사자들은 관계없이 또 마음에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본인의 마음 속에서 그런 격을 구분하는 것이 있었는지 뭐 격이 높고 낮고 이런 구분이 있었는지 없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좀 유의해야죠. 네. 그럼 이번에는 좀 그 징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최근에 이런 극우 성향의 발언을 이제 계속 하셨고 특히 이제 예.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그런 그 말실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런 일련의 뭐 당 경선을 이제 진행하든지 이런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면은 그 정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그런 그 강성 지지자라고 할까요? 보수층의 이제 일부 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선거 과정에서 좀 경선 과정에서 빚을 진 것이 있는 건가, 마음의 빚을 진 것이 있는 건가, 왜 저런 행동과 저런 말실수가 계속 나올까 좀 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는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은 안 된 것이고. 예.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파 진영은 맞습니다. 예. 우파 진영은 맞지. 그분이 뭐 중도거나 좌파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는 국민의힘이고 그분은 별개의 정당 대표예요. 그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거죠. 국민혁명당의 당수예요. 당 네네. 대표세요. 예. 그리고 우파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에도 참여하시거든요. 예. 선거에 참여하면 표를 놓고 우리하고 또 경쟁 관계도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엄격하게 보면 별개의 정당이고 때로는 경쟁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 공천 주라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전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예. 다소 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그 대표 체제, 김기현 대표의 좀 리더십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수습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